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아침인데요. 아침 8시거든요. 근데 좀 많이 쌀쌀해요. 일교차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도서관이 9시에 문을 열어서 좀 시간이 남아요. 수다를 떨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무슨 수다를 떨까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작년 봄쯤에 캐나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 영상이 3만 뷰를 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내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정말 다시 한번 공감과 위로 그리고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어린이집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없죠. 사실 제가 어린이집 영상을 만든다 하면 좋은 얘기가 1도 없어. 근데 또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을 좀 많이 아꼈어요. 근데 제가 현직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제 지인으로 있거든요. 이제 많이 그만두셨는데 그래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제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어린이집 관련 얘기들은 어린이집 전 현직 교사나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근무 환경이 특수하니까 이거를 100% 공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힘드니까 그 힘듦을 저에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캐나다 어린이집에 발을 들인 게 캐나다 유아교육과에 입학을 하면서잖아요. 그때랑 10년이 지난 지금이랑 정말 단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근무 환경이라는 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아이들은 너무 좋고 이 일도 적성에 맞는데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계시게 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그분은 발을 너무 오래 담궜어.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민 생활에서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는 게 어린이집이니까 그걸 쉽게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하우스를 부양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 자신을 부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이걸 포기하고 다른 필드로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던가 학교를 다시 간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처음에 저랑 그분도 그렇지만 유아교육을 선택할 때쯤에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쯤에 누군가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더라면 제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이게 괜찮아 힘들어 이런 평면적인 얘기 말고 좀 입체적으로 정말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준다면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같은 선택을 했더라도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을 하고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캐나다 내에서도 알버타 기준이고요. 이 모든 영상은 오로지 저의 경험입니다. 어떤 것도 객관적인 건 없어요. 주관적인 저의 경험이고 의견이고 제가 직접 겪은 거, 제가 직접 들은 거 이걸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는데요. 데이케어의 근무 환경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리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앞으로도 안 바뀔 거예요. 바뀐다고 해도 너무 느리게 바뀌어서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에도 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근무 환경이 정말 좋지 않은 원인 자체가 바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많지만 저는 크게 두 개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는 캐나다 나라 자체의 시스템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근무 환경을 구성하는 스태프들의 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캐나다 나라 자체 시스템 먼저 얘기할게요. 캐나다 알버타주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려면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특히 레벨 1이 그래요. 다른 자격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 서방이가 지금 캐나다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캐나다 외 다른 나라에서 딴 자격증을 교환하는 거 말고 캐나다 내에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따려면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그걸 뭐가 됐든 4년 정도가 걸려요. 학교를 무조건 가야 되고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돼요. 시험도 한 번 아니고 한 4-5번?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4년이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어린이집은요 너무 쉬워요.
캐나다 알버타 기준으로 하면 어린이집 자격증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레벨 3가 있는데 레벨 1 같은 경우는 3살 정도 무슨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자격증이 취득이 돼요. 그러면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경력만 있으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레벨 2까지 받을 수 있고 꼭 학교를 가야 하는 건 레벨 3예요. 레벨 3도 디플로마 2년제만 나오면 레벨 3 가장 높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쉽잖아요. 레벨을 받기 위해서 뭐 국가 공인 시험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학교 프로그램에 실습이 있거든요. 실습하고 그 졸업증 받으면 레벨 3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자격증이 나오죠. 왜 캐나다는 자격증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을까요? 그건 바로 캐나다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캐나다는 이민자로 구성이 된 나라예요.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난민도 지금은 많이 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후자인 사람들, 영어를 잘 못하고 뛰어난 기술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리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줘야 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집이 딱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딱 보기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어린이집 경력이 없을 때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영어의 수준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뭐 뛰어난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들 부모님들 다들 애 한 명씩은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 사람들이 보기에 영어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뛰어난 스킬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이 직종이 캐나다에서도 기피 직종이야. 인력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민자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인력난이 있는 데이케어 필드에 인력을 투입해서 좋고 어린이집 사장님들은 저희 임금으로 인력들을 공급받아서 좋고 내부 좋고 누이 좋고 뭐 이런 거겠죠. 이번엔 좀 더 큰 관점을 보자. 캐나다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 왜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나? 저도 이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내피셜 캐나다는 국민들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생산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최대한 많은 인력들이 경제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애가 집에 있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애를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시장이 위축되거나 작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계속 열어줘야 캐나다 국민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캐나다 어린이집에 인력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 질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린이집에서도 돈을 계속 벌게끔 해주는데 스태프들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첫 번째 문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첫 번째랑 얘기가 좀 이어지는데 캐나다 어린이집의 스태프들의 문제예요.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캐나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질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질 낮은 게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아니에요? 아니요. 한두 명 빼고요. 한두 명 빼고 다 질이 낮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 저도 어쩌면 그 질 낮은 스텝 중에 한 명이었겠죠. 왜냐면 캐나다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왜 질 낮은 스텝들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사람 바이 사람, 인성 바이 인성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인성이 정말 그거야. 왜 그런 사람들이 캐나다 어린이집에 많이 모여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인성, 이 자체가 원래가 그냥 그렇고 두 번째는 매니지먼트에 묵인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캐나다 컬처, 캐나다 문화가 좀 그래요.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앞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 뒤에서는 겁나 된말 하는데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질이 낮은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질이 낮다는 걸 알아도 모르는 척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 정신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이 낮은 스태프들의 공통된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만 쓰고 그리고 나는 돈을 따박따박 받겠다. 요게 공통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데이케어도 잘 안 옮겨. 여기에서 되게 오래 있어. 알거든. 다른 데이케어 가봤자 거기가 거기야. 비슷한 어린이들을 볼 거고 비슷한 근무 환경이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은 데이케어를 그렇게 쉽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뭘 하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데이케어를 나의 구미에 맞게 바꾸죠. 나의 구미에 맞게 이 지금 현재 있는 데이케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요? 그래도 데이케어라는 근무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게 된다니까요. 캐나다 어린이집 시스템이 굉장히 주먹구구고 제가 말했죠. 어린이집 매니지먼트에 묵인이 있어. 이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냐? 예를 들어볼게요. 캐나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대충 12시부터 2시 정도로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캐나다 어린이집은 레이시오라는 게 있어서 비율이 있어요. 교사 한 명당 돌볼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그냥 제가 10명이라고 할게요. 교사 한 명당 10명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낮잠 시간이 되면 이 레이시오가 2배로 뛰어요. 아이들이 다 잔다,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원래 교사 한 명당 10명이었던 아이들이 교사 한 명당 20명까지 볼 수 있는 걸로 레이시오가 뛰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뭘 하냐면 교사들이 런치 브레이크를 가져요. 런치 브레이크는 무보수예요. 제가 그 시간에는 월급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까지 스텝 한 명이 가고 그 한 명이 돌아오면 다른 한 명이 1시부터 2시까지 브레이크를 가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 타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놀지 않습니다. 뭐 페이퍼웍도 하고 교구 정리도 하고 액티비티 플랜도 짜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수가 자고 있으니까 좀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질이 낮은 스태프들은 이 시간에 나는 놀고 싶은 거야. 돈을 받고 놀고 싶은 거야. 이 쉬운 시간에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나의 런치타임을 갖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낮잠 시간에 가야 되는 자신의 브레이크를 가지 않아요. 자기는 돈을 받고 놀고 싶은 거야. 어린이들이 다 잘 때 자기 혼자 핸드폰 보고 잠도 자.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언제 브레이크를 가느냐. 2시부터 3시는 그 하루 일과 중에 거의 탑3 안에 드는 정도로 바쁜 시간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동시에 다 일어나죠? 동시에 화장실을 가야 되죠? 동시에 아이들이 잔 베딩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시간은 정말 메인 티처들이 죽이 딱딱딱딱 맞아서 일을 해도 힘들어. 근데 이 시간에 메인 티처 중에 한 명이 나는 이 시간에 브레이크를 가겠다 하고 가버려요. 물론 커버를 하기 위해서 커버링 스텝이 온다던가 아이들 레이시오가 좀 적다 싶으면 14명밖에 없어. 교사 한 명당 10명인데 4명 초과잖아. 4명을 다른 반에 보내. 그리고 10명 딱 주고 자기는 브레이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모든 게 정리된 그 상황에 3시에 와.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래요? 가능해요. 물론 이걸 지켜본 매니지먼트가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는 매니지먼트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머리 아프거든. 스태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매니지먼트 디렉터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다리를 펴는 거지 그 사람들. 그러면 그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그럼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말을 하고 싶지. 정말 여기까지 못찰 거야. 근데 난 이 사람을 내일도 봐야 되고 내일 모레도 봐야 되잖아. 굉장히 페어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목표는 나는 오로지 적게 에너지를 쓰고 집에 가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하면 이거는 그 반의 모든 선생님이 단합을 한 건데 그 반이 선생이 3명이 들어가는 반이었고 아이들이 30명 정도가 있는 반이었어요. 나이대가 조금 있는 반이었는데 4살 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왔어. 여름이 오니까 이 교사들이 가뜩이나 겨울에도 일은 그렇게 안 했는데 너무 일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바깥놀이 시간을 오전에 1시간, 오후에는 3시 반 정도부터 나와서 집에 갈 때까지 오후에 있는 건데 이 스케줄을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바꿔요. 어쨌든 방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보는 게 힘들거든요. 사건 사고 나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액티비티를 자기네들 준비해서 애들한테 줘야 돼.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부터 밖에 나와. 아이들이 대충 9시면 다 오거든요. 9시부터 밥 먹기 전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아웃사이드에만 있어요. 또 뭐 액티비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미끄럼틀 막 이런 게 막 있으니까 아이들끼리 노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점심을 먹기 전까지 그러고 놀아.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 낮잠 시간이 있어. 낮잠 시간까지 재워. 그럼 한 오후 2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간식 시간이 있어요. 간식 시간이 먹고 또 다시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서 그때 이제 밖에서 애들이 놀고 있을 때 부모들이 픽업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느껴지세요? 일을 언제 하는지? 이거를 이 교사, 그 반에 있는 교사들이 합의하에 그렇게 한 거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각 반의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바깥놀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에서 액티비 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낮잠을 자고 이런 스케줄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을 너무 하기가 싫고 난 에너지를 조금만 써야 되고 이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싫으니까 여름이라는 핑계, 좋은 핑계를 가지고 애들을 정말 빡세게 굴리는 거야.
전 너무 놀랐어. 애들이 얼굴이 다 새까만 거야. 하도 타가지고. 원래 선크림도 뭐 이렇게 더 발라줘야 되잖아요. 하루에 2~3시간씩 있으면서 선크림도 한 번밖에 안 바르니까 애들이 새카맣게 탔어. 근데 그거를 여름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디렉터가, 매니저가 안 해요. 이게 캐나다 유아교사 수준의 질이죠. 그리고 다른 코워커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집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그 예로 제가 겪은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필드 트립을 가는 날이었어요. 소풍을 가는 날이었는데 제 기억에 차를 대절해서 가는 날이었고 9시 반에 그 차가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시 반까지 준비를 끝내고 차에 타야 되는 거죠. 그날 제 출근 시간이 9시였고 제 파트너 출근 시간이 7시 반이었나 7시였나 근데 일렀어요. 그러면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해줄 일들이 있어요. 좀 많기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이들이 오잖아요. 선스크린을 바르고 단체 티를 입혀요. 그리고 화장실을 보내야겠죠. 그리고 아침을 먹여요. 그게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제가 9시에 왔을 때 아직 그 일을 다 못 끝낸 아이들을 제가 다시 지도를 하고 필드트립을 가기 전에 안전사항이나 뭐 이런 거 지침들을 삥 돌려 모아서 앉힌 다음에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룰이었어요. 그날 제가 9시에 딱 출근을 했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거야. 아직도 단체 티를 안 입고 있는 애가 있고 선스크린 바르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지금 9시 반에 차가 출발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30분간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안 했어? 이렇게 물을 시간도 없어. 바로 시작을 해야 돼.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저의 코워커, 일찍 와서 이 일을 했어야 하는 그 사람은 9시부터 9시 반까지 브레이크다. 쉬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루 일정상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브레이크를 가기로 합의가 다 된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9시에서 9시 반까지 브레이크를 가버리고 저 혼자 남아서 그 아이들을 다 지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커버링 스텝이 와서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역부족이죠. 정말 저는 그때 초인적인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다 봐야 됐어요. 정말 하루에 쓸 에너지를 30분에 모든 걸 투입하고 준비를 미친 듯이 끝내고 차에 타긴 했죠. 한 번은 저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메인 티처를 하다가 커버링 스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커버링 스텝을 할 때였어요. 다른 로케이션에 있다가 저희 로케이션으로 복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반에 메인 티처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날 2시부터 2시 반까지 어떤 A라고 할게요. A라는 스텝을 브레이크를 보내고 제가 A 대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시부터 2시 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애들이 낮잠에서 다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아이들 화장실 지도하고 베딩을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그 반에 그러니까 A는 브레이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B 교사와 C 교사가 있었어. 제가 딱 들어가니까 B 교사는 왜 그때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실에 가구 배치를 바꾸고 있었고 C 교사가 지금 막 복직한 그 교사였는데 그 교사가 애들 베딩하는 걸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슬로우하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애들한테 이거 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애들한테는 그 베딩이 무거워서 아무도 화장실 지도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화장실 지도할게 이러고 제가 화장실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화장실 지도를 왜 안 하냐?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30명이 되는 아이들이 동시에 오잖아. 줄을 세우는 것조차 일이야. 근데 칸막이는 2개야. 되게 좁아. 그 와중에 옷에 실내를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또 옷을 갈아입히고 막 이래야 되니까 쉽지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일을 했죠. 애들 지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떤 아이가 실수를 한 거야, 진짜로. 매트에다가 실수를 하고 저한테 왔죠. 그래서 저는 제 일은 뭐예요? 화장실을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끼고 갈아입혔죠. 이것까지가 저의 일입니다. 근데 2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제 화장실 지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뒤돌아서 발을 봤는데 아직도 베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되면 베딩이 끝났어야 되거든, 제 기준. 보니까 그 몇 개가 남아있는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게 그 실수한 그 베딩이 아직 남아있더라고. 저도 이제 느낌이 온 거야. 아, 요거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베딩은 냅두고 다른 베딩 3개는 도와주고 30분이 딱 돼서 커버링을 해줬던 그 스탑 A가 돌아와서 저는 그냥 그 반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브레이크에서 돌아온 A가 복직한 C한테 물었대요. 왜 베딩 이건 뭐야? 이렇게 물었대요. 그 베딩은 아이가 실수한 베딩. 그랬더니 그 C가 그 A한테 얘기하기를 이거 그 커버링 스텝이 하는 건데 안 하고 갔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실수한 베딩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업무를 나눠서
화장실을 했고 돌아왔을 때도 베딩이 안 되어 있길래 하물며 두세 개를 도왔어. 그리고 프레임을 계속 바꾸고 있던 스텝 B도 있었어. 그리고 자기도 있었어. 근데 왜 저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빵이 쳐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바로 매니지먼트 디렉터한테 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나서 A랑 C랑 싸운 거야. 그러니까 A도 말이 안 되거든. 이걸 왜 커버링 스텝이 나만 해. 너도 있었고 저기 보는 프레임 바꾸고 있던 스텝도 있었는데 그리고 하물며 네가 지금 베딩 잡을 하고 있었잖아. 그럼 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운 거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스텝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 커버링 스텝한테 다 미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스텝들이 동의해 주길 원해서 이 스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커버링 스텝 1인데 안 하고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음해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자 다른 스텝들을 음해하기도 해요. 이게 데이케어 교사의 질이라니까? 이거가 그러면 가끔 있는 일이겠죠? 아니요. 맨날 있어요. 골고루 다양하게 맨날 있어요. 제 1탄 보세요. 그 일 다 있고 이 일도 또 있어. 하루에.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이런 스텝들이 계속 데이케어에 있는 한 이 근무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왜 계속 이런 스텝들이 계속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캐나다의 시스템이 이렇게 만든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케어는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제 얘기를 듣고 캐나다 어린이집 근무 환경에 대한 감이 좀 오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갈 거야. 별거 아니네.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신다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멈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깊게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이나 DM 주세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